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저희들이 교수님과 인터뷰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김현경 교수님을 모시고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경 교수님께서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한 20여 년 넘게 내적 치유 상담 사역 하셨고요. 현재 월드미션 대학교 상담학 교수로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초청을 했는데요. 우리 김현경 교수님 초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청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영광입니다. 사실 저희가 교수님을 초청한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거의 6개월 넘게 이제 가정에 스테이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참 네, 가정에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그 가정 폭력 사태가 신고가 네, 네, 많이 들어서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얘기를 네, 듣고 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했던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우리 상담학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네, 여쭤보려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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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양극단의 현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낙 가정 안에서 이제 같이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보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원했던 원하지 않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식구들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는데, 물론 이제 한 부류에 계신 분들은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정말 더 깊게 가족을 알고 또 이제 돌보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여유가 없었던 분들에게는 그런 여유를 누리는 그 화목한 가정 생활을 좀 더 터득해 나가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됐지만, 사실 어떤 가정에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정 폭력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것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를 못 나가다 보니까 가정 안에 갇혀지는 감옥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이 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사실 그런 가정 폭력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코로나라는 환경적인 어떤 요소가 그거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런 가정 안의 폭력과 가정 안의 깊은 갈등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닌 거죠. 네. 이미 그 가족 관계 안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기능적인 요소가 이미 그 안에 존재해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라는 사태가 각 개인이 한 곳에 몰려 있도록, 그러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더 많이 이제 자극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게 되는 거고, 그 또 좀 더 근원적으로는 코로나가 사실은 굉장한 우리가 이제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 각 개인의 심리적인 면에서 위협을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네, 그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동기가 되어서 그렇죠. 생긴 문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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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정으로 돌아가자 가정의 모든 것에 포커싱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각자가 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가 있다가 네, 각자가 네, 모이니까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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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위기라는 어떤 그런 틀로 코로나를 봤을 때 이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위기가 되지는 않아요.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 그 사건은 그냥 하나의 우리가 뭐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네. 막을 수도 없고 당면해야 되는 많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사건이 위기가 되기까지 이제 그 관여하는 연결되어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가족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위협적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시각은 주로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지나간 시간의 위기를 어떻게 본인들이 경험했는지, 이 경험이 좋고, 굉장히 어려웠어.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막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됐잖아. 그래서 그 위기가 계기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잖아. 막 이런 것들, 좋은 경험이 있으면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각도 정말 이런 일은 처음이야. 하지만 우리는 또 지난번처럼 이겨나갈 거야. 라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 그 안에서 위기 때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 깊은 좌절이고 고통이고, 또 가족 간에 더 깊어지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코로나에만 전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시각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그 사건을 이겨나갈 자원이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족들이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어렵지만 이것을 뚫고 나가면서 위기 이전보다는 더 강해지는, 더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 경험하는 많고 많은 위기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폭을 더 이렇게 자원들을 더 확장시켜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좀 지혜로운 지식과 힘을 가지는 이런 기회가 사실은 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사건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내적인 자원, 외적인 자원. 이게 없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맞아요. 평소에 사실 대화를 하고 네, 평소에 가정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한꺼번에 온 가족이 모였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될 텐데, 평소에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한 울타리에 있다 보니까 할 네, 얘기도 없고 서로 바라는 네, 게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생겼는데, 사실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구타나 어떤 신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폭력이 아니라, 사실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의 표현 방법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넓은 의미의 폭력 아닌가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런 그 대비책이나 뭐 네,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네. 지금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일시적인 에머전시 케어라는 거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인 폭력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폭력이나 말의 폭력이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그것들은 사실 그 가족 구성원 안에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패턴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거든요. 하나의 체계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이 변하는 거는 좀 쉬운데, 그 개인의 변화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나 불가능한 건 당연히 아니죠. 예, 불가능한 건 당연히 아닌데, 이런 어려움들이 왜 있냐면 그 가족 나름대로 그 가족을 지탱해 나가는 그 가족의 그 모습을, 가족의 어떤 관계 패턴을, 대화 패턴을 지탱해 나가는 어떤 하나의 힘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항상성이라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 항상성은 항상 좋고 나쁨의 이슈가 아니라
본인들이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익숙함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그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때때로는 가정이 만약에 건강하지 않다면 이렇게 가정폭력이 있고 서로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존중받거나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정 환경이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은 그러한 패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의 에머전시 케어로 코로나 사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뭐 같은 공간에 오래 있지 말고 각자의 공간을 가져라. 이런 팁들을 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 때 정말 건강한 가정, 어떻게 하면 아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인, 외적인 자원을 길러내는 쪽으로 가족이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요구되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는 정말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회복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회복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그때 인간으로서 또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일시적인 방안보다는 좀 궁극적인 회복 방안을 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짧지만 그거를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있어요, 사실은요. 예, 참 네,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다시 네,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꼭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그렇죠. 사실 그동안에 여태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현 상황에 그냥 끌려왔는데 네, 네, 갑자기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시 네, 한번 교회가 네, 네, 예배라든가 어떤 네,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거를 네, 다시 네,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인 것처럼 네, 이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사실 가정이 되돌아왔을 때 준비가 안 된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원인도 발견되고 또 네, 방법에서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정말 이 얘기들이 이제 하다 보면 뭐 시간이야 한없이 가겠죠. 예, 네, 네, 그렇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네, 또 네, 아니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부간에 너무나 사이가 좋아졌다 그래요. 네, 예, 네, 이렇게 일과표를 짜가지고 네, 같이 하는 시간 또 네, 각자 독립된 시간 뭐 이런 네, 것들을 정해서 하다 네, 네, 보니까 네,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네, 네. 예,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제안하시고 싶은 말씀이 네. 있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부들은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왜냐면 그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위기 사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내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관계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부들이 본인의 관계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뭔가 그것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도 딸이 이제 대학을 갔다가 집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왔는데,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딸이 엄마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억압받고 있고, 엄마로부터 컨트롤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다라는 것을 엄마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챙겨주고 했는데, 딸이 착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말을 못 했는데, 사실 대학교를 갈 때는 정말 이 지겨운 속박 속에서 내가 드디어 탈출하는구나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다시 이제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니 얼마나 그 속박이 이전보다 더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네, 딸이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발견. 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딸의 어떤 그런 고민이 옳다 그르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았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풀어지면서 그 딸이 다음 학기에 학교를 돌아갈 수 있는데 자기 집에서 집에서 아마 다닐 수 있는 거리인가 봐요. 집에서 다니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고 또 서로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면서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자원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함께 있다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자극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게 저는 물론 커뮤니케이션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근원적인 요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왜 기둥을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기초석을 세우고. 기초석과 기둥이 세우면 그 다음에 벽과 뭐 시장을 하는데 그런 대화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관계가 될 때 좋은 대화법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대화법이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근원적인 요소를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요, 현실적인 기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인 기대. 현실적인. 서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관계 좀 좋지 않았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진짜 누가 뭐 각자 가족 4명이 각자 무엇을 어디서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4명이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머릿속에 그리는 행복한 가정이란 건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갑자기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이기 때문에 항상 비현실적인 기대는요, 사람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갈등을 가져와요. 사실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에 대한, 가정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신혼부부로 하여금 그런 이혼을 하게 돼요. 비현실적인 기대, 이상적인 기대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을 굉장히 비참하게 느끼게 하거든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을 볼 수 없게 만들어줘요. 지금 현실에서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그 가능성의 소망의 씨앗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기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누가 그러면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가? 주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이 없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존재하는 이런 불필요한 또 이런 부정적인 패배의식과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꾸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데 결국 그것은 더 그 이후에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네. 또 하나 더 소개한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도 있지만요. 갑작스럽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사고가 일어나든가 이런 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국민학교를 가고 이거 굉장히 정상적인 발달이지만은 거기에도 사실은 위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고 많은 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건강한 가족일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적응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환경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환경과 관계에 밀접하게 살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자극들이 올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융통성이 있고 적응력이 있는 그러한 그것을 자꾸 개발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좀 문제가 많은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엮이는 가정일수록 굉장히 그 경직되어 있어요. 네. 경직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방어적인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때까지 내가 해오던 방식 그걸 굉장히 고집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 우린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시대가 변화가 있고 환경이 지금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하여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크리스천적인 가치나 정체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가야 되지? 복음적인 원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이 시대에게 대화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전도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새로운 이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융통성과 적응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병든 가정일수록 역기능적인 가정일수록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모험이라는 것, 모험을 한다라는 것, 모험이라는 것은 실패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적응하고 융통성 있게 이 새로운 방법을,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을 택하기가 어려워져요. 보통 이런 가족들은 굉장히 전통적인 가족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전통적인 어떤 그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이런 가족일수록 새로운 변화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정해나기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 네, 잠깐만. 그 현실적인 기대, 그 다음에 네, 적응력, 이거는 뭐 가정뿐만이 아니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죠. 예, 새로 목회자가 왔을 때, 그, 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고 이상적인 기대를 하면은 교인들하고 부딪히고요. 그렇죠. 또 네, 교인들이 그 상황이 있던 네, 문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과 교회 현재 상황하고 전혀 다른 그 적응력이 없으면 또 네, 부딪히고요. 이거는 네, 뭐 맞습니다. 어디 가도 똑같은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네, 문제는 이제 그 현실적인 기대와 네, 비현실적인 기대가 서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네, 그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그 현실적인 기대가 무언지를 좀 얘기가 돼야 서로 이렇게 알아야지 네, 어떤 네, 그런 거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하고 네, 또 네, 그런 거에 따른 적응력 이런 거 필요할 것 네. 같은데 어쨌든 그 말씀과 함께 또 다른 뭐 문제점 네, 네, 네. 네, 네. 그 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할게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이 가족이라는 건 하나의 체계다,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해, 가족 이해, 그러니까 체계적인 가족 이해들은 사실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교회라든가 이런 조직에도 사실은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 목사님 굉장히 빨리 캐치하시네요. 아주 그냥. 잘 어, 설명해 주셔서요.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린다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네. 이게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집안에 있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이제 분명히 우리 관계적인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함께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는 집단 개념 굉장히 강한 게 가족 안에도 들어와 있어서 가족들이 하나 되고 우리라는 그걸 굉장히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엮이는 가족은 물론 이제 그 우리라는 집단이 힘과 권력으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런 정체성을 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나 힘이 약한 배우자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 없이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그들을 다 통제하고 컨트롤하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I, 나라는 존재의 독립적인 주체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더불어 또 우리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인디비주얼이 되면서도 투게더네스를 이루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충되는 어떤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밸런스를 가지는 게 굉장히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문화적으로도 미국 문화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나라는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마스크 쓰는 것도 사실 이런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사실 미국에서 작용을 했잖아요. 마스크 쓰는 걸 처음에는 거부했던 것도.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집단 문화다 보니까 우리라는 게 훨씬 더 강해지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를 위하여 집단, 각 개인이 희생이 돼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가족들이 집안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한 공간에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어떻게 각 개인의 경계선, 그들의 존재적인 어떤 경계선이 존중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식구들이 따로따로 있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불안함이 있다면은 억지로라도 같은 공간에 갖다 놓겠죠. 네. 각 개인의 그 혼자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 혼자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있고 싶어하는 이런 필요들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 엄마가 오래면 와, 아빠가 오래면 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경계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뭐 대화도 하고, 이거는 벌써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있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그러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존재적 가치를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부모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선, 어떻게 얼마만큼의 경계선을 지키고 얼마만큼 가족이 또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려울 때 하나가 똘똘 뭉쳐서 서로를 깊은 유대관계 가운데 정말 그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또 세 번째 적이고,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아무리 가족이 사랑해도 서로를 절대적으로 돌볼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내 부모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있지만 나 주체적인 존재적인 그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돌보는 셀프 케어, 자기 돌봄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기 돌봄과 자기 달랩, 셀프 케어, 셀프 수링, 그 달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말씀 묵상,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소연할 데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할 수 없고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자꾸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그걸 자꾸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비현실적인 기대를 자꾸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우리를 정말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묵상과 또 기도와,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를 돌보는 것. 예. 내가 느끼는 비참함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보셨으면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그렇게 보기를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돌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정 안에서 이런 건강한 모습을, 건강한 자원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예요. 왜냐하면 부부의 그런 모습이 지금 어떤 때보다도 아이를 앉혀놓고 가리키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요, 아이들은 지금 좁은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암묵적인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서로 미안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실수가 용납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특히 그
부부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실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는 그 아이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 바로 이런 내적 외적 자원을 가질 수 있는 그것들을 모델링 해주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요 4가지만이라도 조금씩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나를 달래고 이건 내가 정말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지? 낮추자. 또 다가가서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무리 어리지만 쟤도 경계선이 있으니까 내가 지켜줘야지. 그럼 언제 가능하겠어? 언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랬을 때 30분 후. 그러면 그거를 그래 그럼 30분 후에 보자.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다 경계선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주 그러니까 one step at a time. 네, 이런 거 갑자기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한 걸음씩 할 때 조금 더 건강한 자원들을 형성하는 가족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많고 많은 그 위기 가운데서 가족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라는 거, 네. 우리가 참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그죠? 네, 좋죠. 근데 그 네.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가 내 중심일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죠. 그 우리가 상대방 중심이면 그 네, 문제가 아니라 서로 돕는 어떤 그런 네,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런 상대방 중심의 우리는 그게 이제 성경적 가르침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죠. 네, 네, 사랑하고. 네, 예, 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의 우리라는 단체가 그런 어떤 모임이 계속 결성된다면 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기 돌봄, 자기 달램 네, 네, 이게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스스로 상대방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는 네, 네, 이걸 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소통하려면 사실 네, 이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네, 스킬이죠. 커뮤니케이션 스킬.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서로의 관계성만 잘 유지하면 된다. 음, 음, 예,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설교를 못하면 격려의 말을 듣고 예, 관계가 좋으면 네, 실수를 해도 돌봄을 그렇죠. 받는데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네, 설교를 잘해도 음, 꼬투리를 잡히고 네, 뭘 해도 꼬투리를 잡힌다 이런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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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관계가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의해서 네, 서로 형성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커뮤니케이션만 해도 한 과목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님 말씀이 다 너무 맞고 그래서 정말 그 건강한 행복한 부부 관계 피라미드를 보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그 바로 말씀하신 대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문제 해결 방법. 그게 없이는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그래서 보통 부부 세미나 가면은 커뮤니케이션이 꼭 이제 들어가는 주제고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그런 것, 우리라는 그 관계를 건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가족이 안타까운 것은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각자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끊임없이 환경과 사건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알았던 나의 아내가 지금의 아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내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어요. 리빙 비잉이에요. 내 아이들이고 내가 가르쳤지만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물론 대화의 기술도 필요해요. 그러나 대화의 기술이 무엇 위에 있어야 되냐면요.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상대에 대한 깊은 진정 있는 관심과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없이는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바로 부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리서치를. 근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자료를 얻은 게 뭐냐면요. 어떤 아내들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남편의 그 뛰어난 대화법에 질려버리겠다. 네. 대화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남편이 말을 시작하면 자기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대화 기술은 뛰어나나 이 남편은 그 모든 뛰어난 대화 기술을 아내를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말 잘하는 남편이 너무 싫다고 그러는, 너무 아이러니죠.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이 됐어요. 아, 그래. 대화 기술 필요해요. 근데 그 대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대화 기술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정말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싶은가 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화 기술을 통해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가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네. 예, 맞아요. 근데 교수님, 저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저는 대화 기술이 아니라 말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네. 말을 할 줄 알지, 네. 대화는 서로 네. 주고받는 게 대화잖아요. 그렇다면 네. 상대방도 들을 수 있는 기술, 네. 이게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네. 상대방이 이해하는 거,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코로나 사태 네.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조만간 많이 이제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기회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이 가정에서 같이 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네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안 좋은 감정들을 좀 풀어야 되겠고, 또 네. 이제는 서로 각자 바쁘게 자기 생활에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들이 가정에서 네. 또 뭐 계속 되는 거겠지만 네네.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네. 상대방을 이해하는 쪽에서 네네.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는 어떤 방법들? 네네. 저는 어쨌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드러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 변화돼야 되고 성장이 돼야 되겠는가 하는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안전함이에요. 안전함. Am I safe? 나는 안전한가? 이거 없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을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정이 안전한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 무엇이 안전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족,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야단받지 않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잘못된 것도 교정해 줄 수 있고 사실은 잘하는 것을 칭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생기고 숨기기 시작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10대가 되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You don't understand. 엄마 아버지는 가르치려고는 하지만은 진짜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가족마다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가 사실 그건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질문 이전에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멤버가 정말 나이가 있던 어리던 상관없이 약하던 강하던 상관없이 권위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어린 자, 가장 의견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말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가? 이것이 이제 안전함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그 대화, 말이 아니라 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네. 그것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하여 듣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으면 그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을 사람이 하고 있을 때와 이때는 내가 정말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아이가 하는 말에 내가 눈을 맞추고 들어야 되겠구나. 내 남편이 하는 말에
내가 눈을 맞추고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감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랬을 적에는 정말 모든 관심을 다 주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지적질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낼 수 있도록.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말하고 싶어 해요. 자신의 사연을.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게 우리 현대사회의 너무나 큰 외로움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겠어요? 본인 안에 있는 응아리들을 말해주고 그것을 들어줄 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말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하게 되고 모든 느끼는 감정이 이 안에서 그냥 표현화되지 않은 채 다 이 안에 쌓여버리게. 네. 그래서 저는 가족 안에서만큼은 정말 이러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좀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적어도 매 말할 때마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이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감이 딱 왔을 적에는 정말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 해도 가족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네, 부부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자기 아이에 대해서 얘는 맨날 거짓말만 시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네, 그대로 거짓말을 시킨 이유가 네, 당신이 야단치니까 음, 음,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네, 결국은 거짓말 시키는 건 당신이 만들었지. 네, 어떤 이야기도 받아주면 그 아이가 절대 거짓말 시킬 이유가 없다. 네,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네, 있는데 네, 네, 결국 분위기는 가장 네, 부모가 네,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이번 기회에 만약에 가장 안전한 가정을 만든다면 네, 결국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빠나 아니면 그 맞습니다. 모든 네, 집안의 분위기를 휘어잡고 있는 엄마나 네, 두 분이 양보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세이프티하지 네, 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예.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이고, 네, 저와 교수님이 좋으면 잘 배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코로나 사태 정말 이제 가정에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난대요. 네, 네, 그리고 말 그대로 막 윽박지르게 되고 네, 그래서 네, 네, 각자 방에서 네, 지금 이렇게 줌 미팅 하듯이 네. 각자 컴퓨터로 네. 화상 대화를 나눈다고. 오, 근데 오. 그래서 그게 좋은 방법인지. 저는 되게 아주 새로운데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랫동안 대화가 중단된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사람은요, 감정이 상하면 대화할 수 없어요. 예, 특히 가족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정이 상처를 입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전문 언어로는 이제 방어적인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2차 감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방어적인 그 감정의 대화를 멈추고 그 1차 감정, 가장 근원적인 감정. 1차 감정은 굉장히 여린 감정이거든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감정이에요. 근데 이런 관계가 상했을 적엔 부부끼리도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인,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것을 해주지 않는 상대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와 이런 걸로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좋게 시작을 하지만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또다시 서로에게 이제 화살을 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부에게는 굉장히 소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악화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신선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 신선한 것도 오래 가면 안 되겠죠. 물론 안 되죠. 예, 하여간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런 사태, 뭐 네. 또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 한국 분들은 이런 것을 상담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네. 문제들이 있으면 네. 어떤 연락 방법이라든가 어떤 네. 루트가 있나요? 일단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사실 상담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상담을 받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교처럼 그러니까 프리로 제공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목사님, 저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상담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상담뿐만 아니라 건강한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자원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전문적인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한 돌봄 공동체에 대한 비전만 조금만 가지시면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그 본인들이 정말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말씀들을 실질적인 삶의 현장을 연결시킬까? 이것만 좀 도와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러한 것들을 좀 교육하는 것. 예. 예. 교육하는 것. 교육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교육은 덜 위협적이에요. 사실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상담으로 받으러 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깊어질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깊어진 상황에 오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그 본인이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 해결보다는 그 어떻게 하면 좀 덜 데미지를 입을까 하는 쪽으로 도와줄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크리스천 삶에 대해서, 크리스천 가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은 무엇일까? 예,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를 진단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다 얼마나 엄청난 우리 내부 자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복음, 정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가이드가 조금만 주어지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문제를 그렇게 회복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돌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그 돌봄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정말 이런 자원을 가진 정말 소중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결국 교회로 왔는데요. 네. 예, 교회가 사실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뭐 네네. 교회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네. 면에서 네. 앞장이 서야 되겠는데 사실 이제 이 교회가 그런 세미나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한정돼 있어요. 네. 옛날에는 참 해는 이렇게 모이는 거 그리고 네. 광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여건이 필요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게 또 미링이 네. 많이 변환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어떤 화상을 통해서 교육할 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수님 네. 같은 분이 이제 해주셔야 돼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들이 마음껏 네. 모시고 예, 네. 또 네.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주면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이미 이제 이 화상을 통한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네. 생활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예, 네. 저는 네. 바톤을 다시 교수님께 넘기고요. 예. 교수님들이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네. 그런 네. 자료들을 많이 해주시면 네. 저희들이 네. 교회에서 10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네, 네. 또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가 또 여러 교회가 네. 장소와 시간이 여건되면은 음. 이렇게 되면은 음. 교수님들이나 네. 여러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네. 좋은 네.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어떤 저 같은 사람이 뭐를 위해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정말 교회 안에는 그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자원이 개발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교회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그 교회 자체 내에서 교회에 필요한 만큼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여러 시간, 원래 30분 정도 예정했는데 거의 글쎄 말이요. 1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글쎄 같네요. 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노크해서 저희가 교수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혹시 동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우리 동문들이 정말 저희 월드미션에서 그동안에 경험하시고 배우시고 한 것들을 정말 사역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 그 가운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시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런 풍요로운 잔치가 되잖아요. 저는 우리 동문들이 그러한 잔치, 그의 사역 현장 가운데 그런 잔치가 늘 벌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힘든 가운데서도 힘내시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소중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오늘 대담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또 교수님도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